네, 여덟 공주와 마법 거울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수 쳐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박수 쳐줘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잠시 멈췄거든요. 멈췄다라는 건 저희한테 반응을 해달라는 의도 아닌가요? 지금 이게 약간 당 떨어질 시간이라 제가 조금 뇌가 정지했는데요. 이참에 제가 자랑스럽게 보여드릴 게 있지. 저희 그 출판사에서 저희 힘내서 열심히 하라고 간식들을 많이 챙겨주고 계신데 이 정성스러움에 대해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 한번 또 뜯어서 또 볼까요? 야! 찢어봐요. 원래 소중한 것일수록 찢어봐야겠다. 야! 파괴. 저희 이 센스에 제가 또 깜짝 놀랐는데요. 정신 차리라고 짱 차려를 넣어주셨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약간 이제 말을 더듬었는데 편집자님 이렇게 챙겨주신 간식을 떠올리며 긴장해서 열심히 하겠다 약속을 드리며 네, 세 번째 공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할애된 시간이 있는데 8명의 너무너무 매력적인 공주가 나오다 보니까 누구를 소개하지?를 놓고 되게 치열한 공방을 펼쳤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공주는 이야기 공주와 아파트에 사는 공주입니다. 이 공주는 저희가 좀 다 다루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셋 다 애정을 담아서 지금 또 소개를 하게 될 텐데 저희 줄거리 요약 학위를 갖고 계신 이내님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개할 작품은 이야기 공주고요. 이 이야기 공주는 이제 옛날 옛적에 저마다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왕자와 공주가 있는 곳에서 혼자 별다른 재능이 없는 시얼샤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재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시얼샤 공주가 뭐만 하면은 비웃고 그래서 이 시얼샤 공주가 모든 것으로부터 되게 숨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걱정을 했던 이 여왕인 엄마가 선대 여왕에게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이제 선대 여왕인 할머니가 이제 손녀딸에게 책 한 권만 건네주거든요. 네, 이 시얼샤 공주가 받은 책에는 거울 속의 공주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거울 속의 공주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태어나자마자 뒤바뀌게 돼서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된 아이슬린 공주와 로즈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아이슬린 공주와 로즈는 각각의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는 세계로 뒤바뀐 거라서 이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무시와 혐오와 차별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거울을 통해서 각자의 원래 세계로 돌아가게 되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세계로 돌아간 다음에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시얼샤 공주는 이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런 책이 나에게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세계가 될 수 있겠구나. 책과 이야기와 친구가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 공주가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하기가 아깝지 않다. 되게 복잡한 구조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네. 요약하시다니 역시나 줄거리 요정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재호쌤이 아름답게 칭찬해 주셨지만 사실 야망을 가지고 다음 줄거리를 준비하셨다. 말씀해 제가 주시죠. 줄거리 요약 꿈나무거든요. 이 아파트 이야기는요. 아파트라는 공간이 등장하는 것처럼 가장 현대적인 이야기이고 이 도시에 한 추모 공원이 있습니다. 그 추모 공원의 이름이 제가 발음하기 어렵다고 했었던 호레스 비 리버스 추모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호레스 비 리버스가 말이죠. 제가 사실은 시옷 발음도 좀 어려운데 할머니 이름에 시옷이 2번이나 들어가서 제가 굉장히 지금 눈이 떨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옷이 잘 안 돼서 제가 이런 농담 해도 되나요? 마음껏 네네. 하세요. 시옷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이 저를 막 놀리면서 시옷이 많이 들어가는 발음 막 해보라고 막 저한테 놀리기도 하는데 여기서 그 리스베스 할머니가 부끄럽네. 제가 이 할머니 한 번만 이야기하는 걸로 TH 하겠습니다. 발음인가요? 네네. 앞으로 할머니라고 하면 이분이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네. 이 할머니의 남편이 바로 이 호레스 비 리버스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굉장히 우울해하고 힘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마을 사람들이 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할머니가 다시 활력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도시에서 이 공원을 싹 밀어버리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게 되죠. 근데 이 공간은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주차장이 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지라고 고민하다가 이 동화의 주인공 이름은 아예 이름이 공주입니다. 네. 아예 이름이 공주예요. 공주? 네,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공주가 고민을 하다가 피아노 치는 할머니의 연주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이 할머니의 신분도 굉장히 뭐 교양 있고 우아한 좋은 고급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가 아니라 집이 없고 쉽게 얘기하면 노숙하는 할머니
할머니의 피아노 연주 소리인데요. 이 연주를 들은 마을 주민들이 아 그래 우리 마을에는 정원이 필요해 라는 마음의 상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동화입니다. 저희가 한 작품은 요정 세계, 정령 세계가 등장하고 한 작품은 아파트가 등장한다는 점 엄청나게 하이퍼 리얼리즘이잖아요. 두 개가 완전히 대비되는데 두 개의 공통점은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의미 있게 엮이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 공주에 등장하는 로즈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좋은 특징이거든요. 예를 들면 동식물과 교감을 한다거나 어떤 옷을 입건 로즈가 걸치면 이게 너무 분위기 있게 잘 어울린다거나 그렇게 좋은 특성을 많이 가졌는데 사람들이 그걸 놀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던 로즈가 다른 공간에서 자기의 소속감을 찾고 자아 실현을 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공주의 공주는 옷을 직접 만들어 입는 게 취미인데 인정받지 못하죠. 제발 좀 평범하게 입으면 안 돼? 라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말미에서 공주도 자기 존재 자체 그대로 인정을 받고 너무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작품에서 나답게 살기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재호님은 각각의 공주를 자기답게 살게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일단 저는 그 시얼샤 공주의 대화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책 148쪽에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한 아이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아이들한테 쉽게 묻는 질문이죠.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니? 왜 이렇게 남들 사는 대로 살지 않니?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그 아까 영희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이 시얼샤 공주는 질문하는 힘에서 좀 찾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질문하지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는 이 질문이 되게 까탈스러움이었던 걸로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은 까다롭고 따지는 사람이야 라는 제가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질문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착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인식 때문에 저는 질문을 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하는 장면은 그 요즘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인터뷰하기라는 그 수업 장면에서 질문에 대한 힘이 제가 인상 깊게 느껴졌었는데 그 아이들끼리 서로를 탐구하는 자세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인터뷰하는 수업인데요. 제가 아이들의 대화 장면을 다니면서 본 결과 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던 장면은 뭐냐면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을 때 질문을 잘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무심하고 관심이 없으면 묻고 싶지 않고 질문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관심 있고 애정이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질문하는 힘이 가지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질문이란 까다롭고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을 때 나오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더 질문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고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이 사라졌고요. 여기 있는 이 시얼샤 공주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이 아주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오, 재호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시얼샤 공주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한 아이일까요? 인데 그게 자기 혐오가 아니라 자기에게 갖는 관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희애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여기 있는 두 공주가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이해해주는 세계를 만났다는 점인 것 같았어요. 여기 보면은 이 이야기 공주에서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시얼샤 공주를 이해해주는 세계가 됐었고,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공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왔던 다른 편들과는 달리 이 공주 자체에게 또래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사는 공주를 굉장히 이해해주는 사람들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무시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일부 사람들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책이나 책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나를 나답게 살게 해주는 어떤 세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를 이해해주는 세계가 아닌가? 오늘따라 이내님 눈에서 눈빛이 그래요? 아주 꿀이 많이 떨어지네요. 아니, 저희를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셔서. 아니, 저 유튜브 찍을 때 사실 처음에 되게 자신 없었는데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서로 존재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 같아서 나를 이해해주는 세계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약간 청혼받은 느낌인데. 저의 남은 삶을 조인의 바쳤습니다. 거부당. 그 정도는 아니라는. 두 작품의 또 다른 공통점은 자연이 주요한 소재로 사용된다는 건데요. 저희가 이야기 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로즈가 자연계 정령, 요정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등장하고,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공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중앙부에 공원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자연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재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파트에 사는 공주에 등장하는 자연은 멀리 있는 자연이 아니라 내 앞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저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내가 그냥 멀리 운전하지 않아도 내가 몇 걸음 가면 나의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정원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살게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비행기도 멈춰 있고 그리고 어디 멀리 가서 노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내 앞에 있는 그 정원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숨통을 불어넣어 주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공원이라는 설정도 좋았지만 이 공원을 밀고 주차장을 짓겠다라고 한 이 대비도 아주 저희가 생각할 점이 많아 보였었는데, 왜냐하면 주차장이라는 건 도시에서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정원은 그 정말 자본주의의 질서를 넘어설 수 있는, 효율성을 넘어설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또 여기서 이 마을 사람들이 본인이 힘들 때, 그리고 지칠 때, 그리고 여기 있는 공주도 마찬가지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나 마음 편하게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정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또 이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재원님이 효율성 이야기를 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이 작품에서 219쪽에 그 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정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곳은 스스로를 돌보는 장소였으며 식물들 사이에서 우정이 자라나는 신비롭고 마법 같은 공간이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저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밑줄을 쳐놨거든요. 식물들 사이에서 자라나는 우정은 돈이라는 가치로 볼 수 있는 효율성의 공간은 정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정말로 가치가 없는 건가? 돈보다 가치가 없는 건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문장처럼 도시 한가운데 식물과 동물과 인간과 같은 다양한 종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만으로도 굉장히 이 장소는 의미가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정원에서 만나게 되고 인사를 나누다가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웃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정원 자체가 공존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아닌가.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과만 이렇게 같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공존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네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여기서 정원이 우정의 장소, 환대의 장소, 연대의 장소인데, 현대사회에서는 누구 만날 때 백화점이나 뭐 그런 상점가를 가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돈이 항상 필요한데, 지금 공원 같은 경우에는 빈주머니로 그냥 슬리퍼를 신고 가도 얼마든지 이제 시간을 보내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존재와 존재 간의 경계를 허무는 공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앞전 영상에서 재호님이 난민이 빛을 가지고 오는 존재라고 했는데, 정말 모든 존재가 어울려 있고 경계를 뛰어넘어야 유의미한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작가 나타사 페런트가 되게 글을 현명하고 연민하게 잘 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모든 작품에 자연 이야기가 녹아 있어요. 모든 작품에 녹아 있어서 저희가 그 일부에서 청소년이 이 책을 읽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놓고 자연은 위대해 라고 말하진 않지만 사실 현대사회에서 너무 중요한데 배제되어 온 게 자연이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관계 맺기를 하는 존재라는 걸 은연중에 전달한다는 점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중요성을 잊고 있지만 그거를 짚어주는 존재가 작가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이 너무 탁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어요.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모두 입을 모아 이야기 공주는 꼭 다뤄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삶에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언급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걸 시청자님들께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의 삶의 주체가 되는 것, 이야기에 대해서 이내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공주에서 시얼샤 공주가 마지막에 나는 이야기 공주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문장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모으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이야기를 말하는 공주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뭔가 말한다는 건 어떤 이야기를 쓰는 주체가 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옛날에 소설을 혼자 그냥 습작처럼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습작. 습작. 네. 그 연습장 할 때 습? 그건 거죠? 그냥 말 이렇게 습작서 써봤는데, 그걸 쓰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스스로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어떤 세계를 그리고 싶지? 어떤 인물들이 좋을까?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 결국 쓰다 보니 이게 내 삶의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다른 인물들을 하고 가상의 세계를 만들더라도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인물들이 창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이야기를 말하거나 쓰는 과정은 결국에는 내 삶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과정,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공주를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좀 계속해서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야기를 쓰는 주체가 되면 저절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과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멋집니다. 네. 잠시 감동의 시간을 갖도록. 잠시 뇌가 돌아가는 기능 이 시간이에요. 저희 재훈님 어떠셨어요? 저는 시얼샤 공주가 헌 옷을 고쳐서 새 옷으로 만든다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시적인 표현을 남기는데 이것은 이야기로 지은 옷이에요 라는 대사를 남기는데 제가 그 대사가 너무 좋아서 형광펜으로 표시해 놨거든요. 그 이야기를 짓는다라는 게 뭘까? 근데 아까 이내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짓는다는 건 결국에 정말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다움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특별히 여기서 그 이야기를 짓는 존재가 되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어떤 전문 작가가 아니라 위대한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매일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야기를 지어야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다 이야기로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고 이것은 정말 우리의 문화를 아주 두텁게 하는 일이고 그냥 한두 명의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쓰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주체성, 용기로 저는 이 부분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제가 되게 흐뭇하게 웃으며 재훈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저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는 윤재호 놀리기입니다. 재훈님이 밑줄은 그었지만 누가 옷을 만들었는지 확인은 하지 않았다. 시어이샤라고 말했지만 아파트에 사는 공주가 옷을 만들었다. 제가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저 아이샤 먹고 정신 좀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장셔야 드시는 걸로. 저는 지금 이 책에서 유일하게 사랑을 하는 공주는 엘렌밖에 없거든요. 항해하는 공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읽으면서 약간 의아했어요. 그 여성의 주체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엘렌 공주는 항해까지 하는 공주임에도 왜 사랑으로 마무리 지었을까? 다른 공주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 처음에 읽었을 때는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멋진 사람의 이야기의 결말이 사랑이 되는 게 그런데 또다시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야기를 만든다는 건 내가 내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자기 이야기의 주체라는 걸 인정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배제하지 않고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가 일부러 보통은 여성주의라고 하면 여성이 혼자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걸 그리지만 그 사랑, 남성을 선택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모두 각각의 선택이고 모두가 의미 있는 이야기다를 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여덟 공주와 마법 거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책 전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더욱 확고해지는 생각은 결국에 이게 나의 선택에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구나.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믿고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마법 거울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더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책 소개였고요. 여러분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고 이 다음 영상은 저희가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름 휴가는 또 휴가지에서 읽는 책, 이게 또 멋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자의 독서템을 네,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